BMW 차량이 주행 중 화재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오늘 오전에도 2대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불에 탄 BMW 차량은 총 36대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연일 화재가 계속되면서 이 BMW 리콜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등을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뉴스워치 시간에서 전달해 드렸던 내용에 따르면 7월 24일에 26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36대까지 왔는데요. 오늘 오전에만 2건입니다. 어떤 모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BMW 역시 다른 완성차 업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보유하고 있죠. 예. 특히 디젤, 가솔린으로 크게 나뉘고 네.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달리다가 주행 중에 불이 난 모델은요, 730LD 예. 그리고 320D인데요. 네. 이제 2대가 다시 또 오늘 불에 의해서 달리다가 불이 났기 때문에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오늘 이제 불난 이 두 모델이 더욱더 큰 공포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730LD 모델, 물론 BMW 코리아가 자발적인 그런 리콜 대상으로 포함시킨 차종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제조 연도거든요. 예. 왜냐하면 각 연식마다 예. 모델명이 같더라도 이제 그 제조에 들어간 부품이 다를 수 있고요. 예. 또 소프트웨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 BMW는 이 730LD 모델에 대해서 리콜 대상으로 지정하면서도 예. 2012년 7월부터 예. 2015년 1월까지 만든 그때 이제 생산된 그 제품만, 자동차만 리콜 대상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이 화재가 발생한 이 차량은요, 2011년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BMW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데도 불이 났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정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리콜제도 믿어도 되느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점점 이런 상황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실제로 이렇게 공식적인 리콜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이 리콜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제조사의 자발적인 리콜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제조사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콜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리콜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리콜 대상으로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은 그런 그 제품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네. 예. 설령 리콜이 전부 다 진행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누락된 그런 제품에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BMW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리콜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신뢰성이 떨어지고 예. 그에 따라서 우려와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리콜 대상도 그렇고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화재 사고로 우리가 만나본 모델 어떤 제작 일자, 그러니까 즉 연식, 안전 점검을 받은 차량에서도 불이 났기 때문에 예외적인 화재들이 많아서 일단은 BMW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본격적으로 이제 법적인 대응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이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네요. 대상은 누구고 어떤 혐의로 고소했습니까? 네, 일단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21명이에요. 예. 21명이 이제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이제 BMW 그룹 품질관리 부분 수석 부사장, 예. 그리고 또 김효준 BMW 그룹 코리아 회장 등 6명에게 이제 6명이 예.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건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고발 제3자의 경우에는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데 네. 예.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고발로 이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본인들이 적어도 그 해당 범죄의 그 피해자가 아니라고 본다면요. 그런데 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그 내용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 이제 그 관련 그 담당 변호사, 고소대리인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 BMW사가 사실 2016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주장하는 건데요.
이 유럽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네. 당시에. 그래서 이 화재 사례가 이미 다 보도가 되고 예. 또 BMW에도 보고가 됐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이미 해당 차량들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예. 그리고 또 알고 있었는데 2년 반 동안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한 도덕적인,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관리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요. 네. 이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의무들을 자동차 제조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의 문제가 자동차 제작자가 그 결함을 발견했을 경우에는요. 네.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안 돼요. 또 거짓으로 공개해도 안 되고 예. 즉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 그런 의무를 자동차관리법 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러한 그 의무를 위반해서 결함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뭐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예. 아니면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한데요. 예. 예.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근데 일단 어느 정도의 처벌로 이어질지 여부를 떠나서 예. 소비자들이 공식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예. 또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과 또 질적으로 다를 수 있거든요. 예. 이걸 만약에 이러한 그 주장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겠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인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수사기관은 아니에요. 네. 따라서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기타 그 피의자로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따라서 오늘 이 고소장 제출이 신속한 수사당국의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소비자들의 그런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만약에 지금 이 차주들의 경우에는 그 고소한 대상들이 결함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강제로 수사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 그 고소 대상인 이런 어떤 임원진들이 이 차량의 결함을 알았다면 네. 실제 은폐해서 한국에 이 차량을 들여왔다면 네. 왜요? 무슨 자신감으로 들여옵니까? 사실 이러한 문제를 아는 상태에서 수입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예. 아니면 이미 수입을 해서 계속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알았는데 예.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예. 또는 이미 다 판매를 한 후에 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언제 알았는지 만약에 이 문제를 알았다면 인지했다면 그 인지 시점이 중요하겠고요. 예. 또 그 인지 시점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이 범죄인지 또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범죄인지 예.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가려야 하거든요. 예. 일단 오늘 제가 뭐 제출된 고소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그 BMW사의 어떤 그 범죄 행위를 적시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예, 지금 예. 뭐 BMW사가 또 특히 BMW 코리아의 관련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걸 지금 단계에서 이 소비자들이 다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웠을 거거든요. 네네네. 예. 만약 파악했다면은 그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예. 그렇다면은 일단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을 해서 수사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라고 네. 하는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정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이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가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실행이 가능한 건지 실행이 된다면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운행 정지 명령은 가능합니다. 예. 역시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군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네네. 자동차 관리법 제4장이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입니다. 여기에 규정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37조에 점검 및 정비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체가 장관은 아닙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 정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데요. 예. 또 임시 검사를 또 명하여야 하도록 하는 그런 그 예. 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해당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존재합니다. 예. 네.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요. 점검이나 정비, 검사, 뭐 원상복구를 이제 명하려는 경우에는 이제 기간을 정해서 예. 운행 정지를 함께 명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규제하는 거에 한계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실제적인 부분에서 지금 그 진행자의 지적대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예. 또 피해자인 BMW 차주에 대해서 이러한 그 과도한 규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예. 또 법 규정상 보더라도 지금 이 규정이요, 이
규정이 이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예. 이게 과도한 튜닝이라든지 또는 정비를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부분,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고 그런 규정을 어겨서 과도하게 그 자동차의 어떤 현상을 바꾸거나 또는 튜닝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떤 그 조치를 취했을 때 이거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는 게 사실 이 규정 부분의 그 취지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제조사가 리콜 대상으로 리콜을 하는 상황에서 예. 과연 이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냐라고 하는 점에 대한 그 법적인 그런 해석에도 논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수의 대중에게, 그러니까 즉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예측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위험 때문에 뭐 운행 정지 명령 이런 게 지금 검토되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리콜을 받거나 혹은 뭐 운행 정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차를 못 타면 그 교통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정을 할게요. 전제를 할게요. 예. 이 규정을 지금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네. 전제를 한다면 이제 자동차 운행 정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동차 운행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예. 계속해서 운행할 경우에는 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등록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요. 즉 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운행을 정말 할 수가 없는 게 되거든요. 번호판 네. 없이 운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런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 과연 가능하겠느냐? 또한 설령 그런 상황까지 만약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예. 이 BMW 차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손해 등을 입을 수밖에 없죠. 예. 이거 그렇다면 그러한 손해를 이제 자동차 제조사에게 그렇죠. 결국은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 제조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 운행 정지 명령 예. 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의해서 차주들이 그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다라면은요. 그 부분은 지금 있는 규정에 따라서도 손해를 다 배상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손해가 어떤 정도겠느냐? 네네네.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해서 들어간 비용 네.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던 BMW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입은 손해로 한정되거든요. 네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러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아니라 네. 그보다 훨씬 더 큰 손해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또 그런 법이 지금 마련된다 하더라도 과연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겠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칙 등을 통해서 또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보완돼야 될 점도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예. 이번에는 다른 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검찰 조사를 거부했거든요. 그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건강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예.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 차례 그 보석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법원에서 인정받지는 못했는데요. 심장 질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김기춘 전 실장 측에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담당 의사가 예. 급사 가능성도 언급했다라고 하는데요. 즉 지금 건강을 잘 돌보지 못할 경우에는 예.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의사가 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건강상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예.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네. 왜 김기춘 전 실장이 이 검찰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느냐? 즉 청와대와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네. 짚고 넘어가죠. 네, 김기춘 전 실장이 여러 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특히 이번에 검찰이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하려는 부분은 바로 재판 거래 의혹인데요. 지난 2일이었죠. 이제 예. 그 전격적으로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압수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논란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부와 이제 사법부, 대법원이 여러 가지 재판을 놓고 거래를 한 그런 그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일제 강제징용 관련된 소송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는 그런 단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일제 강제징용자들이
그 일본에 있는 그 전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이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예.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 우리나라 정부, 특히 외교 관련 그 부처에서 그 소송의 결론을 좀 늦춰달라라는 네. 요청을 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반대로 사법부에서 먼저 그 소송의 결과를 좀 늦게 나오게 하겠습니다. 예. 사법 외교적으로 문제가 좀 크게 되지 않을 정도까지는 시간을 끌어주겠습니다. 예. 라고 하는 제안을 먼저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 대가가 무엇이겠느냐, 이 부분도 예. 굉장히 궁금한데요. 계속 논의가 되고 있던 그런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정부의 협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유엔 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한다. 네. 이거는 정말 그 제도의 도입이나 신설이 아니라 예. 법관의 파견 자리 하나 늘리는 거거든요. 예. 만약 정말로 이런 것을 대가로 제시하면서 재판의 그 판결의 선고 시기를 가지고 흥정을 했다면 예. 이 부분은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중대한 그런 국정농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검찰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관련된 정보를, 그리고 또 압수물을 입수한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이제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김기춘 전 실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현재는 거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또다시 14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그날 만약에 나오지 네.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소환이라기보다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라라고 이제 그 출석 요청을 한 건데요. 예. 따라서 출석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여기까지는 의미 수사기 때문이겠죠. 네. 네. 하지만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출석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거부한다면 예. 그다음부터는 강제 수사 절차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긴급 체포 가능성도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발부받은 다음에 집행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 후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일단 귀가 조치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는 직접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집행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예.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예.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검찰의 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예. 뭐 강제 수사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전 실장의 건강이 실제로 좋지 않고, 예. 그리고 또 주거가 뭐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하더라도 예. 일단은 적어도 체포는 해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급사의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예. 아니면 조사를 좀 뒤로 미루기 위해서 건강 상태를 좀 과장한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이 필요한데요. 예. 김기춘 전 실장의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자세한 그런 그 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아마 제출했거나 또는 제출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받아보고 판단을 할 텐데요. 예. 검찰이 그 체포영장의 발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청구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발부되는 건 아닙니다. 예. 또 법원에서 발부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건강 상태 등을 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또 예.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죠. 예. 강제로 수사할지, 소환을 할지, 그건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건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 놓고 손수호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